50대 재테크 시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고요. 부모님의 재테크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모아둔 돈도 없으시고 거기에도 지출 관리까지 안 되셔서 카드 값을 못 줄이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최대한 찾아보고 알려드리고 하고 있긴 한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통장 쪽이기도 하고 고정지출 정리하고 자동이체 걸기 요 정도까지는 하는 중인데 이 50대 부부 통장 어떤 걸 쓰고 사업자 자산관리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자녀분이 하신 거죠? 맞습니다. 50대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 일단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50대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부모님이 50대이신데 재테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느끼시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이라는 게 이게 하나 켜켜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대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삶의 관성. 기존에 살아오던 거를 변화하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년 전보다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가 하기 싫고 20년 전보다 호기심도 줄어드는 것 같고 막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재테크의 요령도 중요한데 그 요령보다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내가 재테크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볼까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살을 빼야지 이거랑 내가 지금 체중이 얼마가 오바고 어느 정도 체중이 돼야 되는구나 요거를 알고 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하고 먼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봐야 돼요. 이런 거죠. 엄마 언제까지 일할 거야? 글쎄 엄마도 요즘에 좀 힘들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 엄마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갑자기 왜 그러니? 왜냐면 엄마 재테크나 노후 준비를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 자,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됐어. 엄마 일은 엄마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사실 대부분 부모님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한번 물러섰다가 또 다시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엄마 내가 얼마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 우리 조금만 더 얘기해보자. 왜 그래 자꾸. 엄마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야지. 이제 10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엄마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몰라. 어떻게 일을 더 해봐야지. 보통 이러실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먼저 내가 왜 재테크를 해야 되고 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럼 도대체 내 노후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53세인데 10년 정도 일을 더 할 것 같다. 63세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한 85세까지는 살 것 같다. 은퇴하고 한 22년 정도를 이제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부가 은퇴하고 나서 이 정도 있으면 생활이 되더라 하는 금액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 기준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그 통계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300만 원씩 매달 22년이에요. 1년이면 3,600만 원이고 2년이면 7,200만 원인데 20년이면 7억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 산술 계산으로 인플레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처음에 7억? 딱 어떤 느낌 드세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계신 집이나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나 부족분을 어떻게 10년 동안 채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어디다 투자해서 빨리 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10년은 꽤 긴 기간이거든요. 10년 동안 연봉리로 뭐 10%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재산이 막 2배가 넘게 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7년이면 2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한 마음을 먹으시는 것보다 일단은 차분하게 이런 걸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보통 당장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잘 모으는 겁니다. 지금 방만한 지출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벌죠. 그 다음에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고 쓰고 남기고 남긴 돈을 투자해서 불리고 이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 과정을 하나씩 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동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를 진단하셔야 되고 아마 대부분 분들은 투자보다는 지출이 문제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제 경험상 내가 지금 어떠한 지출을 줄여야 할지 어떤 거를 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걸 챙기실 때 먼저 지난달에 썼던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그 중에 혹은 1년, 6개월, 1년 정도를 카드 내역 같은 거 다 뽑아서 한번 봐주세요. 부모님들 그런 거 어려워하시니까 쭉 보시고 아 엄마 이런 거는 돈 너무 많이 썼다.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를 몇 번을 먹는 거야 한 달에.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지출 부분을 좀 통제를 하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가 있고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사람들은 많이 쓰는 걸 보면서 괴로워해요. 아 내가 지난달에 저거를 막 80만 원 주고 저걸 왜 샀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자주 쓰는 거에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 저축률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시간에 요 정도 맥락을 갖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발 50대 이상인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급한 마음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은행이었나? 금융사고 난 적 있어요. 옵션 상품 같은 거였는데 어떤 특정 국가의 기준금리가 그 금융상품 계약하는 시점으로부터 뭐 3달 안에 뭐 0.7% 이상이 떨어지면 원금이 거의 90% 손실 나는. 근데 대신 이자가 한 5, 6% 돼. 50대 이상인 분들이 투자해서 큰 실패를 하시는 경우 공통점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해서 잘못되면 돈을 얼마 잃을 수 있을지를 아예 생각을 안 하세요. 리스크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냐? 그냥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 아유 아버님 이거 하시면은 저기 뭐야 그 금리 저기 지금 은행 금리 1%밖에 안 되는데 이거 4%씩 따박따박 줘요. 그럼 처음에 의심을 하세요. 왜 4%씩 줘요? 아 이게 뭐 어디 뭐 유럽의 국가에 무슨 국채 투자하는 건데요. 기준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부터 마이너스 0.7% 이상 떨어지면은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이제 50대 분들, 60대 선배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사람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왜 믿냐? 우리 확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선량한 우리 선배님들이 왜 그런 말을 믿느냐? 그걸 왜 믿냐면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뭘 얘기해요? 4% 이자가 따박따박 나와요. 이런 말 있죠. 그 말을 그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거야. 이럴 일 없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대 이상 분들한테 투자하실 때 세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딱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투자하실 때 되게 쉬워 보여요. 그게. 그냥 특히 뭔가가 따박따박 나온대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와. 분양을 받아서 호텔을 내가 사면은 거기 수익이 따박따박 나와. 은행 가면은 이럴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럴 일은 거의 없고 이자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따박따박 안전하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맞고요. 먼저 지출부터 챙겨보시는 걸 권하고 장기적으로 한 5년, 10년의 기간을 짜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으고 불리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게 만약에 궁금하시다.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 월브닷컴 들어오셔가지고 저 커뮤니티에서 그냥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 또 답변이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은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이 50대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상의 모든 이 50대 분들 그리고 60대 선배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50대신데 재테크가 잘 안 되신다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 분들 모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0년을 되게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 60대 선배님들이 본인이 질문하면 되지 왜 뭐 자녀들이 본인 챙기지 말고 왜 질문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50, 60대 선배들이 뭐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걸 뭐 배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네. 선배님들이 한창 사회초년생 시절이나 뭐 20, 30년 전이죠. 그때는 월급 올라가는 속도와 자산 올라가는 속도가 비슷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적금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살 수 있고 금리도 높았다 보니까 재테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나는 좀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본업에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낳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딱 내 뒤를 돌아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출 통제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이분들이 선배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는 데가 없었고 그분들이 사회초년생 시절 그리고 한창 돈을 벌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선배님들의 생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걸 놓쳤는지는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이해돼요. 왜냐면은 요즘에 유튜브에 우스갯소리 재밌는 콘텐츠 그런 거 떠 막 얼마나 빡셌는지 감도 안 오는 80년대 막 이러면서 막 홍수 났는데 막 그거 막 스티로폼 타고 출근하고 막 사람들 막 그런 거 나와. 그리고 막 공무원들이 막 민원인한테 한 3시까지 온다더니 뭐하러 1시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런 영상들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지금 90년대생 분들이나 2000년대생 분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정글과 야생 같은 대한민국이 있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을 좀 덜 가져도 되는 환경이었어요. 아까 유진님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도 고금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어찌됐던 간에 내가 약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예, 그래서 50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신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하게 좀 차분하게 그래 지난 세월은 어쩔 수 없고 내가 지금 뭘 놓쳤고 어떤 걸 은퇴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월브닷컴이 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월브닷컴이 있는데 그 월브닷컴에 오시면은 커뮤니티가 있고요. 그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글도 쓰시고 좋은 글도 읽으시고 막 하세요. 서로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재테크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이거 궁금하긴 한데 얻다가 딱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또 안 물어보면은 약간 좀 답답하고 찝찝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몇 개 뽑아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한 2개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만 1년 시점에 매매 준비 실행 순서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정말 힘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애매해. 저는 전세 계약 이제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수강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셋집 전세 대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집을 사서 나갈 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매물을 먼저 찾고 집주인한테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매물을 찾는 건가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준비와 실행 플로우를 알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질문 주셨고 요거를 코크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또 챗GPT한테 제미나이한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맞는 내용도 있는데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하거든요. 너 그거 아니거든? 틀렸거든? 챗GPT가 아주 은근히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요. 그러면 또 사과도 잘해.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역시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막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대란이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이 높다. 정말 뭐 몇천 세대가 되는데 그 안에서 전세가 몇 개 없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한 전세 한 2년 정도 살려고 했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뭔가 내가 만기 시점에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 매물도 없을 것 같고 전세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좀 내 집 마련을 한번 고민을 해볼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딱 걸리는 게 있죠. 전세 계약을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야 되잖아. 도장까지 찍었어. 이거 내가 뭔가 위반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집주인 또 뭐 하나 집주인한테 지금 통화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전세 만기 전에 내 집만으로 가는 4단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할 매물을 먼저 봐야 돼요. 당연히 그럼 그러려면 내 예산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에 맞는 지역을 좀 넓게 보셔야 되겠죠? 그 지역은 있어서 예산에 맞으면서 내가 출퇴근이 용이한 곳 플러스 강남과 좀 인접한 또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요 3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과 단지를 중점적으로 임장도 가서 보시고 동네도 보시고 한 뭐 3군데 정도 지역을 3군데 정도 정해서 동네 임장도 다니시고 그리고 단지도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가 살 수 있는 내 예산에 맞는 그런 단지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건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사장님들한테 사실은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요거 아직 만기 전이라서 좀 제가 좀 미리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주면 사장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매물들을 어느 정도 맞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매물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무작정 전화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사전에 전화하기 전에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새로 임차인을 구할 때 전세가가 얼마 정도의 해야 되는지,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요거를 미리 내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이 임대인 집주인분이 싫어, 나 안 돼. 너 미리 나가는 거 거절할 거야. 왜냐면 거절할 수 있거든요. 계약 안 끝났으니까. 계약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지. 거절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사전에 한번 집주인이 거절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를 미리 한번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집주인들이 그래도 동의를 해주냐? 보통 전세 시세가 내가 지금 3억에 살고 있어. 시세를 체크해봤더니 4억이야. 4억 5천이야. 이러면 어때요? 일단 1억으로 뭐 할지부터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나가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 지금 3억인데 지금 전세가 2억으로 떨어져 있네요. 제가 이렇게 2억에 전세 맞추고 나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손실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죠. 나도 계획도 세웠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거절하겠다는 거절하겠죠. 거죠? 그래, 네네. 오케이, 알겠어요. 역지사지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나한테 손해가 나는 그런 선택은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고, 하지만 요즘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전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뭐 지방이거나 아니면 외곽에 이런 경우 공급이 많은 지역은 전세가가 오히려 내가 들어간 것보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럼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급하게 내 집 마련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전세가도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매매가도 급하게 오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내가 좀 집을 천천히 봐도 되겠다. 어차피 전세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매매가도 급하게 오르지 않고 있으니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주변에 봤을 때 전세가 거의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집주인 분께 연락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통화한 것처럼 이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금 시세가 요 정도 되니 제가 새로운 임차인분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전세가가 올랐거나 또는 이럴 수도 있죠. 이분이 매도 계획이 있었어. 아싸 잘 됐다. 세입자 있는 경우에 매도를 하려면 어렵잖아요. 가격을 좀 싸게 내놔야 되고 근데 세입자가 나가고 그러면 실거주한테도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을 잘 팔 수 있으니 오 잘 됐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물건, 내 전셋집을 홍보를 하러 다녀야 돼요.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니까 그 단지에 있는 여러 부동산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내놓지 마시고요. 여러 개의 부동산, 주변 단지 상가에 여러 군데에 전세를 내놓고 거기에 동시로 내가 진짜 또 매수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게 전세 일단 내놓고 여러 군데 뿌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사갈 집, 그 지역 매물 계속해서 보고 중요한 포인트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분과 내가 이사갈, 내 집 마련을 할 그 집의 잔금일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날짜 조율하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런 사정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날짜가 안 맞을 수 있어. 날짜가 안 맞는 경우 그럼 그때는 이런 선택은 해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좀 더 나은 선택이 일단 새로운 임차인분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집을 먼저 비워주고 돈 받고 비워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데가 조금 늦춰지는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보관이사나 단기 임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좀 들여서 좀 더 이사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내가 갈 집의 잔금을 먼저 치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직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 잔금을 먼저 치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자금이 꼬이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매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정하는 거
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어렵다면은 그래도 신규 세입자를 먼저 받아서 보증금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계약을 하면 장분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3, 4개월 안에 신규 임차인분을 구하는 거는 지금 요즘 같은 수도권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 정해지고 내가 갈 곳에 그 집이 정해지면 일정을 맞추면 그렇게 해서 잔금 처리하고 이제 이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네. 포크님께서 4단계를 이제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하나씩의 단계별로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전월세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거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나서 이제 이사 가는 집을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매물을 하나만 확보해 놓으면은 안 되죠.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3개 정도? 3개, 최소 3개. 그 정도 확보해 놓고, 만약에 첫 번째 매물을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두세 번째 그렇지. 매물 협상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거의 우리 네. 딸도 알아듣겠다, 이제. 막 쉽게 이 정도는 드리기 위해서. 충분해요. 네. 네, 네. 좋습니다.